자, 에피타이저 먼저 살펴보면 이적 시장 마감일 주요 이적들을 정리를 해볼 텐데 댓글에서 우리 제임스 제이님께서도 열심히 정리 중이시지만 저희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일 역시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큰 영입들도 좀 성사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주요 이적별로 일단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맨시티가 수비형 미드필더죠. 니코 곤살레스를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맨시티가 겨울에 이렇게 돈 쓰는 거 저 패보고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또 뒤에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게 거의 맨시티 역대 이적 시장 중 한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느낌의 이적 이 정도로 많이 썼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뭐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겠죠. 일단 올 시즌 맨시티가 로드리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졌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부진이 왔다,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고 있죠. 최근에도 아스날한테 1대5로 그렇죠. 굉장히 굴욕적인 대패를 당했잖아요. 험블 더비에서. 네, 뭔가 그런 점이 확실히 그 트리거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적료는 6천만 유로, 약 900억이고요. 계약 기간은 4년 반이라고 합니다. 2029년까지입니다. 바이아웃에 명시된 금액을 모두 지불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뭐 그래서 올 시즌에 맨시티가 영입한 한 4-5번째 선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맨시티가 많은 돈을 쓰고 있고, 또 곤살레스 같은 경우에는 또 필요한 영입이기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드리 대체가 좀 필요했고, 곤살레스도 스페인 출신 미드필더죠. 그래서 뭐 특징적으로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드리가 저는 제 체감상 요즘 그 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십자인대 부상에서 선수들이 회복 기간이 좀 많이 짧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박지성 선수가 초반에 맨유 갔을 때 그 수준만 하더라도 십자인대 나가면 1년은 기본 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짧으면 막 4개월 막 일만에 돌아오고 이러는데, 로드리는 어쨌든 그 기존 십자인대 부상 그 개월수를 약간 채우는 느낌? 한 그만큼 오래 걸리는 8-9개월 정도 네. 진짜 걸리는 그런 느낌이고, 뭐 최근에 십자인대 부상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그 바쁜 일정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고, 여튼 일단 로드리의 빈자리를 맨시티가 좀 채우게 됐습니다. 일단 포르투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던 선수고요.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말고도 굉장히 윙어도 뭐 사우디에 매각을 하고 저상이잖아요. 네, 이러면서 올 시즌에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일단 겨울에만 한 1억 유로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 같아요. 네. 역시 곤살레스도 188cm의 장신이고, 스페인 출신답게 뭐 패싱력도 굉장히 좀 뭐 준수한 선수겠고, 뭐 일단 과르디올라 감독의 축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로 기대가 됩니다. 네. 포르투에서 최근에 강팀으로 이적해서 성공 사례가 있나요? 저는 요즘 좀 생각은 안 나긴 해요. 그쵸? 네, 왜냐면 예전에 한 10년대쯤에는 포르투 막 공격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또 실패한 케이스도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 입장으로서 학손에게 한번 그쵸. 사기를 당한 적이 그쵸. 있어요. 네. 그리고 맨시티 팬분들이 들으시기엔 약간 거슬리는 이름일 수도 있는데, 포르투에서 맨시티로 직행한 선수 망갈라가 있습니다. 네. 정말 추억의 이름. 네. 언급해서 안 될 수준 정도의 망작이긴 했죠. 네, 그렇죠. 뭐 그런 선수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곤살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평가가 또 괜찮은 것 같고, 포르투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또 지도를 잘 받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이강인 선수의 동료였던,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출신 마르코 아센시오가 PSG를 떠나서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뭐 임대 이적이고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번 겨울 이적 시즌에 좀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레시퍼드도 영입을 했고, 뭐 디사시도 또 임대 영입을 또 했기 때문에 정말 뭐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보강을 좀 이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센시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강인 선수랑 제로톱, 그러니까 가짜 9번 역할을 많이 맡다가 이제는 완전히 뭐 밀려났죠. 두에와 이강인이 서도 이제 가짜 9번으로 보통 기용이 되고,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나 아니면 미드필더로 많이 기용이 되고 있는 반면, 아센시오는 좀 전술적인 역할의 한계라고 봐야 될까요? 에니케 감독이 더 이상 안 쓰더라고요. 스페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출전 시간을 찾다가 이렇게 빌라로 이적을 하게 돼서 빌라에서 새롭게 좀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계속 이렇게 이적만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 좀 아센시오의 뭐 거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시즌 일단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능성을 보여줘야 뭐 이후에 뭐 좀 이적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앤 아웃이 굉장히 활발한 빌라인데 근데 뭔가 이 나이쯤에 스페인 공격수들이 네. 한 팀에 오래 자리 잡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센시오도 그렇고 같이 활약했던 시기에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로 따지면 이제 모라타 헤세가 있는데 아 모라타도 이번에 갈라타 모라타 또 갔어. 로 갔죠. 그 제가 그 오죽하면 스토리 올렸습니다. 넌 또 가니? 근데 모라타가 이제 예전에는 그래도 유럽 빅리그에 많이 남아 있었고 굉장히 막 화려하잖아요. 네. 팀들을 보면. 근데 이번에는 튀르키예로 갔다. 음.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빌라가 굉장히 이번 겨울이 좀 활발한데 뭐 댓글에도 써주셨던 듀란을 내보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아센시오 마커스 레시포드 그리고 디사시까지 그러니까 좀 챔피언스리그권 팀에서 점오들 점오들을 데려온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일단은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도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병행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블 스쿼드가 필요한 상황이라 이렇게 임대로 단기로 데려와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사실 영입보다는 훨씬 영입보다는 훨씬 낫죠. 레시포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아스톤 뭐 맨유에서 그래도 잔뼈가 굵은 선수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뭐 꾸준히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좀 부활을 꿈꿔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레시포드의 그런 태도 문제 그런 것들을 좀 에메리 감독이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맨유의 왼쪽 윙어들은 무슨 태도 제가 보기엔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샬 그다음 또 누구야? 산초. 네. 문제가 큽니다. 거기 그 정도면 터의 문제예요. 굿 한번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 왼쪽 윙어들이 참 잘했었는데 네. 물론 태도를 떠나서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였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경기장에서도 못해 보이니까 이 태도 문제라는 게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맨유 한번 굿 한번 하시는 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코리안 리거가 또 이제 유럽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버밍엄 시티로 이제 우리 대표팀 풀백 이명재 선수가 이적을 했는데요. 일단 울산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계약 형태로 유럽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93년생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죠. 네. 울산에 진짜 오래 있었는데. 그렇죠. 네. 울산에서 거의 뭐 옹클러맨 김찬 상무에 잠깐 있었고 굉장히 좀 오래 뛰었습니다. 울산에서 뭐 카페 같은 거 하시지 않나? 그럼 이제 그냥 직접 운영은 안 하시나? 아무튼. 네. 뭐 근데 어쨌든 이번에 대표팀에서 발탁이 되면서 작년이었죠. 굉장히 실력이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뭐 크로스나 뭐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많이 했고 막 롱패스 막 대지를 가르는 패스 이런 것들을 리그에서 좀 보여줬었죠. 구질이 너무 좋아요. 네. 좀 그런 점 한 단계 좀 상승을 기량을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영국 진출에 좀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우리 백승호 선수가 잘 뛰고 있는 버밍엄으로 갔기 때문에 적응에도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괜찮은 도전인 것 같아요. 자유이적이고 네. 이적료도 발생하지 않는데 어쨌든 나이도 있는 입장에서 마냥 뭐 빅 리그에 도전하기보다는 하브 리그로 도전을 하면서 유럽 도전의 그런 가치도 생기고 그렇죠. 적응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동생 네. 백승호 선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버밍엄이 또 올 시즌에 승격이 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승격 경쟁 팀들보다 2경기 덜 치른 상태에서 승점 4점 차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우승이 좀 유력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버밍엄에서 반 시즌을 잘 보내고 계약 연장에 성공을 하면 다음 시즌부터는 챔피언십에서 또 뛸 수 있겠죠. 챔피언십은 또 3부와는 또 다르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백뿐만 아니고 뭐 3백의 왼쪽 스토퍼 역할을 좀 맡을 수 있고 또 백승호 선수가 빨리 오라고 좋은 팀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손흥민 선수랑도 뭐 호흡이 괜찮은 선수잖아요, 왼쪽에서. 그래서 이런 영국에서의 또 경험이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국도 하브리그면 잔디가 마냥 좋진 않은데 뭐 문수 경기장을 경험했던 선수기 때문에 잔디 걱정은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까는 거. 어쨌든 거기서 그 뭐랄까요 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빨리 기억하세요. 한번 까고 나서 지금 당황했어. 그 얘기 안 했어도 내가 생각이 나. 네. 아무튼 거기서 또 이제 백승호 선수가 선배잖아요. 그렇죠. 백승호 선수가 또 거기서 형 물 좀 떠와요. 대표팀에서도 선배예요. 그러네. 이미 선배이기 때문에 음. 뭐 그런 것들은 대표팀에서 다 겪을 수 있다. 한 번씩 장난치지 않았을까요? 대표팀 왔을 때도. 막내 했을 때 이제 거의 이제 임명희 선수 거의 막내급이었을 테니까 경력만 봤을 때는 그렇죠. 뭐 일단 성격 일단 인상 좋잖아요. 그쵸? 성격 좋아 보이고 임명희 선수가 키가 또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뭐 몸싸움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영국에서 잘 적응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좋은 활약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 이제 박지수 선수의 도전이 약간 생각나는 그런 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버밍엄은 진짜 챔피언십 갈 수 있으니까 챔피언십에서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짧게 이적 소식을 뭐 한 줄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하비 발레 맞죠? 하비베일 선수가 첼시에서 QPR로 이적을 했습니다. 발레라고 있는 건 우리 스페인. 스페인. 진짜 순간적으로 영어랑 스페인어랑 헷갈렸어. 이 선수가 이 선수는 뭐 장기 계약으로 일단은 넘어간 거 같고 양민 선수는 6개월 단기니까 지금 차이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보면 맨유 같은 경우는 패트릭 도르구 영입을 완료를 했고요. 네. 그리고 잠깐 좀만 내려주실래요? 네. 이거 7월? 7회도 이적을 했습니다. 7회는 너무 외면을 받았어가지고 약간 좀 안타까울 정도로 외면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윤효용 기자 전북 인터뷰 스페니쉬로 가능합니다. 이제 연습해서 갈 거예요. 당황스럽네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굉장히 안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징어 게임 스페인어로 돌려서 보고 가는 거 전 추천드립니다. 그런 방식이 또 있군요. 대사를 아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가 들리더라고요. 스페인 성우들이 하는 건가요? 그거는? 네. 그래서 용씨가 이게 아니라 용씨, 용씨. 약간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도움이 된다면 제가 그렇게라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Eres guapa también. 맞아. 딱 그 영화 톤. 뭐 디사시에게 이런 말씀 드렸고. 디사시는 사실 뭐 토트넘 하이잭 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 브라이턴에서 활약하던 에반 파거슨, 그 선수도 웨스트햄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마감일에 많은 이적들이 좀 이루어진 그런 유럽 이적 시장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활발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잠잠했던 거에 비해서 역시 이적 시장은 마지막이 제일 재밌다라는 거를 이번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에피타이저 간단하게 찍먹 해봤습니다. 자, 다음에도 역시 우리 이적 이야기죠. 이적 이야기인데 사실상 마감일에 가장 큰 이적사가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그게 바로 아무래도 큰 팀으로 큰 리그로 큰 팀으로 이적하기도 했고 그렇죠.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토트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얘기. 저 이거 따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은 쭉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키우고. 사실 저희가 이제 마티스텔 영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에도 다뤄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둘이 했었죠. 네, 그때는 뭔가 이적료가 좀 과하긴 한데 어쨌든 완전 이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거의 구두 합의까지 됐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게 좀 빠그라지고 결국에 최종으로 오피셜이 뜬 건 임대예요. 론. 네. 근데 그때까지는 진짜 안 갈 줄 알았는데 이게 극적으로 성사가 되면서 되게 뭐랄까 토트넘이 그래도 마지막에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적입니다. 텔도 일단 웃고 있긴 하네요. 네. 웃어야죠. 네. 저기서 이러고 있으면 진지한 표정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아니면 내 각오를 보여주겠다. 여기서 잘해서 맨시티 가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 아니죠. 네. 누가 감히 그런 인터뷰를 하나요? 그렇죠. 네.
그거가 생각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네. 네 테리 바이에른 뮌헨에서 수점으로 임대 이적을 했습니다. 단순 임대가 아닌 완전 옵션 이적을 포함이 됐고요. 네. 네, 토트넘은 일단 2024-25 시즌 잔여 시즌 동안 한 3개월 정도 테리 임대를 하고 등번호는 11번입니다. 근데 원할 경우에 이적료 5,5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828억 원을 내고 완전 영입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뭐 양측의 그런 의사 확인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은 당장 왔으니까 토트넘에서 잘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유럽 전체를 기준으로 봐도 이적 시장 마지막 날 벌어진 가장 큰 거래입니다. 네. 원래 테리 1월 중순부터 바이에른을 떠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사실 토트넘뿐만 아니고 맨유, 첼시, 토트넘, 뭐 다른 빌라, 뭐 여러 가지 구단들이 굉장히 접근을 했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쟁이 좀 치열해지니까 우리가 6천만 유로 줄게 하면서 완전 영입 카드를 먼저 좀 꺼내 들었었죠. 그 이후에 레비 회장이 또 날아가서 바이에른과 합의를 맺기도 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테리 레비 회장과의 면담에서 저는 토트넘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적이 좀 결렬되는 듯 싶었습니다. 당시에 독일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텔은 토트넘 프로젝트에 확신을 갖지 못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뭔가 딱 이적 거부 사유로 자주 볼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토트넘의 상황이 또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텔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좀 이해가 되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리그 4연패 중이었고 굉장히 부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토트넘 이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현지 매체에서 나온 걸 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화로 텔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활용 계획, 뭐 앞으로의 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세하게 설명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텔도 마음을 바꿔서 일단 토트넘에 합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텔도 뭐 그래도 자기를 이만큼 원해주는 구단이 있으면 좀 마음이 흔들 사람이라면 당연히 흔들리겠죠. 그래서 레비 회장, 포스테코글루 뭐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토트넘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본인한테 좀 어필을 했으니까 그런 거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댓글에 베르너랑 비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물론 요즘은 워낙 팬들 계정도 많아서 텔 영상들 찾아보시면 그런 거 있거든요. 텔의 최근 마지막 15개 슈팅만 모아둔 거. 그러니까 뭐 빗나가는 거 다 포함이에요. 그거 가끔 손흥민 선수 영상도 있어요. 월스트 모먼트 뭐 이런 거. 월스트가 아니라 네. 모든 그가 시도한 모든 슈팅. 모든 슈팅. 마지막 15개의 슈팅. 네. 근데 거기서 제가 하필 봤던 게 좀 심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고 판단해라 하면서 그냥 네. 뭐 나쁜 건 모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해서 넣어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테리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최악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최영 기자가 설명해줬다시피 채찍같이 감아차는 구질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베르너보다 낫다고 봅니다. 베르너는 약간 마무리가 소녀 같은 네. 그런 느낌이고 그래도 텔은 조금 더 발목에서 나오는 발목 힘이 훨씬 좋은 좋아요. 구질이 있다. 네. 그리고 테리 더 어리고 훨씬 어리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할 만한 요소는 분명히 좀 베르너의 차이는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리 뭐 한국말을 모르겠지만 어디서 들리는 평으로 한국에서 텔 너랑 베르너랑 크게 다르지 않다. 진짜? 진짜 노력해야겠다. 자극제. 네. 네. 내가 그 정도라고. 노력해야겠네. 약간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한국 팬들이나 뭐 토트넘 팬들이 또 영어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미 알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원래 맨유행 가능성도 계속 나왔었죠. 토트넘 이적을 거부한 다음에 맨유로 이제 마음을 굳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맨유행 같은 경우에는 구단 간의 협상이 좀 잘 되지 않았어요. 일단 바이에른은 단순 임대만 원했는데 500만 파운드를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맨유 입장에서는 아니 3개월 잠깐 데려오는데 500만 파운드를 내? 그치 하면서, 에바지. 네.
일단은 영입을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음.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유는 진짜 수비수 한 명만 영입을 하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끝났고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토트넘에 파는 게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인지상정이었죠. 또 요즘 양 구단 간의 거래가 좀 활발한 편이고. 그렇죠. 네. 케인도 텔한테 토트넘 가보라고 좀 음.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텔이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겠죠. 네. 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어? 어쨌든 케인도 네. 이 이적 사가에 도움이 됐다. 네. 야 여기 미넨보다 런던이 놀기 훨씬 좋아. 아 노는 걸로. 더 대도시잖아. 네. 와 케인 너무하다 지금. 네. 아 근데 당연히 토트넘을 이적을 하는데 같은 팀 토트넘에서 수년 동안 뛴 선배한테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 당연하죠. 네. 네. 아 형 저 사실 고민되는 게 하나 있는데 토트넘 어때요? 당연히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앉아봐. 안 그래도 나 기사 봤거든. 그렇죠. 너 왜 가고 싶어? 너 경기 뛰고 싶어? 오케이 그럼 괜찮아. 경기 뛰는 거 괜찮아. 근데 너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아 경기장도 좋고 여건이 진짜 좋아. 경기장 좋지. 너가 성장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될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테리 그러겠죠. 아 형 근데 저 뛰는 포지션에 그 형 친구 있잖아요. 네. 손흥민. 아 근데 나 못 뛸 것 같은데. 이러면, 야 괜찮아. 소니 곧 우리가 데려올 거야. 그러면 가기 싫을 것 같은데 왜죠? 나도 바이에른 돌아와야 되는데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지. 너 거기서 주장시켜 줄 수도 있잖아. 물론 이거 무장한 근데 얘기가 여러분 이거 장난이에요. 굉장히 좀 진지하게 네. 조언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마티스텔이 과연 토트넘에서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도 되는 선수인가, 혹은 손흥민 선수와 경쟁을 이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이 선수의 주 포지션 왼쪽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왼쪽 측면부터 중앙으로 파고들다가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거를 즐기는 전형적인 인사이드 커터형 약간 그런 성향을 좀 즐기고 혹은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좀 달리는 그런 스타일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같은 포지션 경쟁자로 이제 베르너와 손흥민을 꼽을 수 있겠죠. 네. 네, 베르너와 손흥민 둘 다 톱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렇죠. 네. 네. 일단 1대1 돌파 기술이 그렇게 좋잖아요. 막 화려한 개인기를 사용해서 막 여러 수비를 끌고 다니는 크랙형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공을 좀 부드럽게 다룰 수 있고 그래도 수비 한 명 전적을 제친 다음에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렸던 채찍 같은 슈팅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피지컬도 괜찮고 그리고 굉장히 좀 스피드도 있고 유연성도 갖췄기 때문에 뭐 앞으로 더 성장을 한다면 충분히 좀 왼쪽 측면에서 좀 파괴력 있는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장점은 이렇게 있는데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어느 한 능력이 막 특출나다 아직까지 그런 면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선수이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어떤 롤을 줘서 이 선수한테 발전을 시키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때로는 거친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토트넘에 굉장히 필요한 그쵸. 부분입니다. 좀 네. 그런 점을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게 뭐 로이킨, 찰리 아담이 아닌데 그렇죠. 토트넘엔 좀 깡패가 필요해요. 좀 그런 선수가 네. 필요하죠. 약간 근데 히샬리송이 원래 그런 게 되는 선수였는데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오기가 좀 어렵고 최근에는 몸이 너무 부상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플레이가 약간은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테리 가면서 좀 그래도 그런 좀 저돌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BBC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퍼스트 터치 능력이라고 해요. 오, 사실 토트넘 공격진에서 저게 장점인 선수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퍼스트 터치 한 번으로 이렇게 빠르게 상대 수비를 따돌리고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만 판단력 그리고 수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마 수비 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되지 않을까 싶고 전방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압박을 건 팀이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좀 그런 점들이 과연 얼마나 이태리 잘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 포지션은 왼쪽이 될 가능성이 좋다. 네. 역시 BBC도 부족한 돌파력을 좀 꼽으면서 좀 유능한 풀백을 만날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중앙 스트라이커로도 활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근데 타깃맨이랑 좀 같이 서야 된다라는 좀 평가가 있어요. 사실 바이에른에서도 지금 케인이 부상을 올 시즌 좀 당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테를 중앙에 쓰지 않고 홈파인 감독은 무시할라를 위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토마스 밀러를 위로 올린다든지 이런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텔의 그 스트라이커 최전방 능력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래도 부족할 경우에는 스트라이커 자리에 설 수는 있다라는 평가고요. 뭐 여기 BBC 같은 경우에 투톱을 추천하더라고요. 타겟맨 한 명이 리바운드를 따내고 센터백을 좀 묶어두면 그렇게 생긴 공간을 마티스텔이 활용을 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예전에 송케 듀오 같이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토트넘은 그런 선수가 없죠 일단. 송케 케인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또 솔랑케가 지금 부상 중이잖아요. 텔이 일단은 그 부상을 대신 메워줘야 될 수도 있다. 다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어떤 그런 전술적인 지시를 내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축구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네. 그 11명 플러스 뭐 교체 선수 포함해서 타켓형 스트라이커는 꼭 있어야 된다 주의입니다. 아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바이언도 지금 케인이 있어서 너무 좋지만 네. 레반도프스키 있을 때도 결국에 중요할 때 백업으로 들어왔던 추모포팅, 슈퍼모팅, 슈퍼모팅. 슈퍼모팅이 좋은 역할을 해줬고 그렇죠. 우리 토트넘 팬분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선수 저는 감히 요렌테라고 봅니다. 아 요렌테 정말 네. 약간 백업으로 완벽한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리고 요렌테도 뭔가 선발로 가끔씩 쓰면 괜찮고 그쵸. 또 생각해 보면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지루, 지루. 네. 그쵸. 프랑스 국대나 AC 밀란, 첼시, 아스날에서의 지루.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튼 뭐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하나 좀 그러니까 주전 공격수로는 하위권 혹은 중위권 팀에서 괜찮죠. 노팅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노팅엄은 예전에 상위권이네. 진짜 노팅엄 상위권이야. 우드를 얘기하려고 우드. 했는데 거긴 상위권이니까 네. 빼고.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표팀으로 놓고 봐도 케인 이외에 칼버트 로윈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좋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그런 점에서 토트넘 뭐 솔랑키가 있지만 바이언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생각이 난 건데 바이언이 어쨌든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점은 바이언뿐만 아니고 토트넘도 좀 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솔랑케가 키는 크지만 완전 타겟형이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텔은 그래서 왼쪽 중앙에서 활용이 가능하지만 역시 발전해야 되는 선수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해외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좀 봤을 때는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바이에른에서 모든 대회에서 공격 포인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점은 굉장히 경기 감각도 많이 떨어져 있고 경기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나마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찾아보자면 그래도 분데스리가에서 뛰었기 때문에 빅리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뭐 임대이고 일단은 겨울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 곧바로 이렇게 좋은 활약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선수가 오른쪽이 되면 좋을 텐데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존슨이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쿠르스옙스키는 최근에는 미드필더로 가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거의 그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이런 느낌도 많이 맞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조금 잘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심지어 무어도 왼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가 공전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대체 왜 왜 텔을 이렇게 아니 왜 많이 양민혁을 보냈지? 보냈지? 오른쪽이 당장 급한데. 그렇죠. 네. 양민 선수도 오른쪽에서 뛰는 선수였는데. 뭐 어쨌든 뭐 양민혁 선수보다는 그래도 텔이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는 빅리그 경험 그리고 그렇죠. 큰 무대에서 보여주고 챔피언스리그 경험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 선수를 오른쪽을 좀 시켜서 좀 해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해요. 토트넘 지금 필요한 자리가 또 그쪽이 필요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뭐 이렇게 경기 감각이 떨어져 있고 전체 시즌을 놓고 봤을 때 별로였겠지만 지난 시즌 산초도 도르트문트 후반기 임대 가서 되게 잘했거든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완전 이적 성사 가능성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애초에 레비 회장이 한 6천만 유로를 선뜻 건네면서 바이에른으로부터 이 선수를 완전 영입을 하려고 했다는 거는 그만큼 테를 단기적인 그런 선수가 아닌 굉장히 장기적으로 봤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지금 완전 옵션이 포함이 됐으니까 이게 좀 발동이 되려면 좀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 토트넘이 반년 동안 테를 체험판 느낌으로 사용을 해보면서 그렇죠. 네. 과연 우리 미래를 위해서 거액을 투자할 만한 선수인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픈 베타죠. 그렇죠. 오픈 베타. 네. 네. 일단 텔이 공격 포인트 하나도 없었는데 이 선수가 좀 어떻게 활용이 되면서 얼마나 공격 포인트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냐를 먼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토트넘 머무는 동안에도 무득점이 이어진다면 솔직히 완전 영입을 할 만한 이거 증명을 하지 못한 거죠. 아, 그렇죠. 네. 왜냐면 베르노도 임대 기간에 나쁘진 않았어요. 오히려 좋진 않았지만. 오히려 임대 기간 첫 번째 임대 기간에 더 나았어요. 네. 그래도 공격 포인트를 올려준 게 있으니까 토트넘이 1년 임대 추가 임대를 결정을 한 건데 네. 텔 같은 경우에는 또 완전 영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만한 6천만 유로 이적료의 활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가능성은 보여줘야죠. 네, 일단 그게 가장 전제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텔 입장에서도 토트넘에 몸을 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야겠죠. 그렇죠. 일단 왔는데 토트넘 온 이유가 뭐겠어요? 경기 뛰려고. 그 경기 뛰려고 왔죠. 네. 그럼 왔는데 주전 경쟁이 생각보다 빡세고 음. 예, 계속 나오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서도 못 뛰네. 그냥 바이에른 가고 싶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어떻게든 토트넘이 이 선수를 좀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토트넘 반 시즌 동안 텔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 팀으로 와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적어도 굉장히 한 3개월 동안 그런 의향을 어필을 지금 토트넘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지금 손흥민의 경쟁자 겸 후계자가 될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텔이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은 왼쪽 윙어 겸 스트라이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용되는 그리고 또 선호하는 위치와 정확히 겹치기 때문에 텔이 내가 장기적으로 손흥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토트넘에 증명을 해야 완전 이적 가능성이 쭉 있겠죠. 네. 그리고 텔이 지금 손흥민 선수보다 무려 13살이 어립니다. 와. 지금 20살이에요. 네. 네. 이 정도 나이 차 그리고 뭐 잠재력이 있는 선수한테 거액의 뭔가를 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트넘은 충분히 그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텔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쵸.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적료를 드린거나 혹은 이제 뭐 이적 조항이 들어간 거, 그다음 저 선수들 나이를 생각하면 후계자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당장 그 직전력감으로 겨울 이적 시장 약간 그 땜빵으로 채울 만한 애들을 데려왔으면 레시포드를 노렸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리그 검증이 끝난. 네. 혹은 저 첼시에 있는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7번 출신 네. 그 펠릭스 이런 애들을 노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굳이 테를 영입했다라는 건 임대로 데려왔다는 건 장기적으로 그렇죠. 장기적인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라는 걸 좀 봐야 돼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당장 밀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활약을 사실 보여주지는 않았죠. 냉정하게. 손흥민 선수가 솔직히 이번 시즌에 예년만큼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이 미넨에서 가장 좋았을 때보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뭐 당장 주전으로 뛰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백업으로 좀 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앞으로 완전 이적까지 해서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역시 최상의 시나리오는 포스티코글루 감독이 손흥민과 텔의 그런 공전을 일단 찾고 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는 거겠죠. 네. 뭐 지금 댓글에 뭐 텔 가지고 뭐 모텔 호텔 드립 치고 계시는데
그쵸. 잘 터지면 이제 5성 호텔이 되는. 좋은데요. 잘 안 되면 이제 무인텔이 되는. 그렇죠. 얼마 전에 스키장 갔다 오면서 네. 그쪽 가는데 무인텔 엄청 많더라고요. 그 막 삐까뻔쩍한 그 무인텔의 그 화려한 네온 사인이 지금 눈에 익어 있는데 과연 무인텔이 될지 5성 호텔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무인텔 자주 가요. 우영이 형은 뭐야?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만하다. 그 약간 무인텔이 뭐 이게 다 그렇단 건 아닌데 흔히 한간에 들리는 말로는 그러니까 좀 약간 만나선 안 되시는 분들끼리 그 성지다. 예. 법적으로 만나시면 안 되는 분들끼리. 그렇죠. 아니 물론 뭐 스키장 갔다가 리조트 예약 못해서 그럼요. 급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일단은 인식이 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안 가봤습니다. 저도요. 자 들리는 말로는 맞다고. 하여튼 또 하나 부럽다 아주. 맞아요. 다 호텔이라고 쓰더라고요 요즘. 맞아. 진짜. 하여튼 좋았어요. 좋은 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재미는 있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토트넘에 합류한 만큼 우리가 볼 때 좀 답답한 모습만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토트넘 하면서 제가 입중계하면서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에서 이렇게 뭐 후계자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을 토트넘이 확실히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군도 플라또. 세컨드 블라또. 네. 자 유럽 겨울 이적 시장 이적료 탑 10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우리 쩐의 전쟁이 또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겨울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만큼의 대형 이적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이번 이적 시장에는 꽤 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리액션 좋대. 모텔 호텔 얘기해서 그런지 리액션 좋대. 진짜 허허허 안 한대. 제가 언제 허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 MG 웃음소리 가끔 해요. 진동 웃음소리 있잖아. 근데 이거는 제가 리액션이 좋은 거는 순전히 유영아 아나운서가 좋은 드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엔 별로였단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약간 받아주기 어려웠던 게 많고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못하긴 해요. 꾸며내는 걸 잘 못하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솔직한 리액션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허허허 정말 이 사람들이 참 그렇죠. 저와 함께 이제 전매축이나 이제 입중계를 하시는 분이 각기 스타일이 다릅니다. 김정유 기자님은 이상한 거 있으면 이렇게 노려보고요. 그다음에 희준 기자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리고 효영 기자 허허 이렇게 하고 대표님은 이게 뭐예요? 이게 재밌어요?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저는 이제 김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상위권에 들었으니까 기분 좋게 다음 주제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겨울이적 시장 이적료 탑 10 아무래도 오일머니가 돈을 많이 썼다. 네. 지금은 이제 오일머니라고 하기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 팀들도 축구적으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돈을 받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그 오일머니라 많이 불렸었죠. 이 중동 자본들이 많이 관여된 팀들이 역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큰 돈들을 썼습니다. 네. 자 일단 PSG, 맨시티, 사우디 제가 이렇게 꼽아봤는데 가장 높은 이적료를 사용한 팀이 알 나스르입니다. 알 나스르. 네. 존 두리안, 콜롬비아 공격수 아스톤 빌라에서 뛰던 콜롬비아 공격수를 영입을 하면서 7,700만 유로를 썼습니다. 약간 아스톤 빌라의 오현규 같은 느낌이잖아요. 나왔다 하면 후반에 나왔다 하면 골 넣고.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파워풀하고 좀 네.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를 굉장히 좀 큰 이적료에 영입을 해서 빌라는 이 이적료 받은 걸로 이번 겨울에 보강을 다 한 거예요. 뭐 주급도 주고 레시포드도 주급의 한 70%를 보조를 한다고 하는데 레시포드 주급이 5억이 넘습니다. 거기에 70%면 거의 손흥민 선수급 주급은 낸다는 소리인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존 두란의 이적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선수는 오마르 마르무시입니다.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를 씹어먹었던. 그렇죠. 네. 프랑크푸르트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이 마르무시 선수인데 이적료는 7,500만 유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탑 10을 다 소개를 해드릴 건데 빅 리그에서 전반기 활약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적료가 높았던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또 빅리그에서 빅리그로 가면서도 굉장히 좀 큰 이적료가 나온 선수고, 근데 뭐 거의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분데스리가를 씹어 먹다시피 한 선수라서 이 이적료를 발생을 했을 때도 사람들은 뭐 겨울 이적 시장에다가 이 정도 활약이면 이 금액이 맞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죠. 물론 맨시티 와서 잘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와서 뛴 경기 아스날 경기 뛰었는데 팀은 일단 1대5로 패하고 뭐 이런 경기들이 있었어서 아무래도 좀 적응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뭐 이 정도 이적료를 지불해야 영입을 할 수 있던 선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가 그동안은 잘해줬는데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좀 비싸다라는 평을 받는 네, 흐비차입니다. 그렇죠. 비차 크바라치엘리가가 음. 나폴리를 떠나서 PSG로 이적을 하면서 7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사실 흐비차가 여태까지 해준 걸 생각하면 네, 저 정도 돈을 받을 만하긴 한데 그쵸.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그래도 또 겨울이었잖아요. 음. 네, 겨울이었으니까 굉장히 좀 큰 돈을 썼어야 됐고, 나폴리도 이 흡비차 판돈으로 굉장히 좀 보강을 하려고 했지만 뭐 가르나초 영입에 실패를 하고 하면서 조금 뭐 돈을 막 크게 활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PSG는 뭐 일단은 뭐 우리한테 필요한 영입이었다라는 반응인 것 같아요. 네. 2029년까지 저렇게 계약했다고 유니폼을 들고 있네요. 백넘버가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4위가 저희가 조금 아침이래. 네. 아침 맞지? 조금 전에 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제 니코 곤살레스 네. 6천만 유로고요. 포르투에서 맨시티로 이적을 했습니다. 6천만 유로. 이것도 거의 900억에 가까운 금액이라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벌써 맨시티가 7,500만 유로, 6천만 유로. 굉장히 뭐 큰 이적료를 맨시티가 많이 발생을 시켰죠. 근데 뒤에 또 나와요. 네. 네. 자, 그리고 5위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에서 라이프치히로 완전 이적을 한 사비 시몬스입니다. 그렇죠.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적료 5천만 유로. 였습니다. 근데 뭐 추가 조항이 많이 붙어서 이 추가 조항들이 다 발동을 하면 한 8천만 유로까지 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 발생한 이적료로 봤을 때 5천만 유로이기 때문에 5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시몬스도 진짜 뭐 역대급 재능으로 꼽히긴 했는데 뭐 파리 생제르맹에 거의 뭐 없었어요. 우리 선수는 맞는데 없었던 선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계속 임대를 많이 다녔고 라이프치히에서도 굉장히 오래 임대하다가 결국 완전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위에 이 선수의 이름이 아마 가장 좀 익숙하지 않은 선수가 아닐까 네. 싶은데 뭐 포르투의 갈레노. 그렇죠. 갈레노 혹은 갈레누라고 많이 불리는 이 브라질 선수인데 브라질 윙어입니다. 이 선수가 포르투를 떠나서 알 아흘리 사우디 팀으로 이적을 했고요. 이적료는 5천만 유로였습니다. 5천만 유로 어떻게 보면 막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도 막 굉장히 큰 돈을 주고 그러게요. 영입을 하네요. 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네. 자, 7번. 자, 7위가 김민재, 우즈벡 김민재. 우즈벡 김민재, 네. 후사도프입니다. 네. 랑스에서 맨시티로 이적을 하면서 4천만 유로로 이적을 했는데 오자마자 굉장히 좀 큰 실수를 그렇죠. 범하면서 과르디올라의 명언이 힘든 터졌죠. 데뷔전을 치렀죠. 내가 러시아어를 배우겠다. 네. 그렇죠. 스파시바. 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선수였는데 어린 선수니까 그래도 잘 회복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또 후산스프를 봤을 때는 좀 그런 거 마음에 안 담아두고 굉장히 좀 앞으로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많은 이제 한국 맨시티 팬들이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를 외치지 않았을까 경기를 보면서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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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네, 반어법으로 설명해 주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8위가 또 맨시티입니다. 네, 네. 비토르 헤이스, 파우메이라스의 굉장히 신성. 웃었대. 아 그래요? 반응했잖아요. 아무튼 이거 좀 너무 시그니처 될 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라도 만들어 주시니까. 자, 계속 설명해 보면 헤이스 선수가 3,700만 유로에 맨시티로 향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워낙 각광을 받던 센터백이고, 뭐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브라질 리그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었고, 뭐 후사노프랑 반대로 굉장히 좀 영리하고
발밑이 좋은 그런 선수로 좀 알려져 있는데 맨시티가 굉장히 이번 겨울에 당장 합류를 해라 라고 하면서 3,700만 유로를 선뜻 내밀어서 뭐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막 브라질 어린 선수들 좋아하는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 다 제치고 영입을 했습니다. 맨시티가 워낙 수비진의 부상도 많고 워커도 보냈기 때문에 수비진 영입은 필수였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아스날전에서 아칸지가 2분 만에 선제골 헌납하는 그런 실수를 막 범하고 했기 때문에 이 어린 센터백들을 잘 키우는 게 앞으로 맨시티가 그런 왕조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9위가 러시아 리그로 이적을 오랜만에 보네요 저는. 그러게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근데 이 선수도 브라질 신성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죠. 루이스 에니키 선수입니다. 보타포구에서 제니트로 이적을 했고요. 이적 영업으로 3,300만 유로입니다. 제니트가 가끔 돈 쓸 때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 헐크 데려갈 때도 그러고. 헐크도 그렇고 그 예전에 그 말콤도 네 맞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네. 바르셀로나에 그렇죠. 있잖아요. 네. 한 번씩 그렇게 큰 돈을 쓰는데 에니키 같은 경우는 보타포구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이적료를 최고 이적료를 갱신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니트를 가면서 어떻게 보면 뭐 유럽으로 이적을 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유럽 팀들이 요즘 러시아 팀들이 요즘 유럽 대항전에 나오진 않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좀 많이 안 보이죠, 많이. 네, 네. 신기한 이적이 아닐까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모라타가 AC 밀란에 떠난 이유입니다. 그렇죠. 네, 10위 산티아고 히메네스 황인범의 동료가 드디어 빅리그에 입성합니다. 그렇죠. 페에노르트에서 뛰던 멕시코 출신 공격수인데 히메네스가 3,200만 유로에 밀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뭐 원래 토트넘 이적설 얘기도 있었는데 그쵸.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AC 밀란을 향했습니다. 네. 뭐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영입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그래도 큰 돈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히메네스라는 이름들이 그 멕시코 공격을 책임지고 있네요. 네, 네. 그러네요. 라울 히메네스도 있고 일단은 구단 역대 최고 이적료 수입이라고 하네요. 페에노르트에. 네. 굉장히 뭐 큰 돈을 썼던 만큼 뭐 기대를 많이 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도 히메네스 중에 최고는 호세 마리아 히메네스. 자, 11위를 굳이 끼워 넣은 이유는 맨유로 간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패트릭 도르구. 네. 도르코 아니고요. 네, 네. 이 풀백 선수가 맨유로 3천만 유로에 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적 탑 10 혹은 탑 11을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역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동머니 팀들이 굉장히 많이 껴있다. 보면 사우디가 존 듀란 그리고 갈레누 이렇게 데려갔고요. 맨시티가 4명 정도 많이 데려갔습니다. 마르무시, 후사노프, 헤이스 그리고 곤살레스 이렇게. PSG는 한 방이 컸다. 7천만 유로로 영입한 크바체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C 더지미님이 말한 지우 힘에는 이제 최지우 씨를 말하는 거죠. 한정서 씨, 형서야, 한정서. 여러분 다 천국의 계단 보셨던 세대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맨시티가 돈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네, 맨시티가 진짜 좀 역대급으로 많이 썼는데 BBC에서도 분석을 좀 했더라고요. 일단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겨울 이적 기간에 약 3억 7천만 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1억 파운드보다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네, 굉장히 좀 그만큼 변화가 많았던 그런 겨울 이적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다른 19개 리그 클럽들이 지출한 금액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좀 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1억 8천만 파운드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이번 지출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최고 기록인 8억 1,500만 파운드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정말 많은 금액을 지출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첼시가 지출한 거죠. 그때 그렇죠. 네. 네, PL 팀으로 봤을 때는. 네. 맨시티는 이번 시즌에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아스널전에서 패하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진 탈출을 위해서 굉장히 좀 큰 금액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도 맨시티가 영입을 했다고 하면 괜찮은 선수들의 영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맨시티의 그런 지출 같은 경우는 막 오버페이다. 뭐 그렇게 막 보여지진 않습니다. 일단은. 예. 또 살펴보니까 2023년에 첼시가 2억 7,500만 파운드를 지출을 했었는데 이거에 이어서 맨시티가 이번에 역대로 두 번째 높은 겨울 이적료를 네.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맨시티가 이렇게 크게 움직인 거는 진짜 처음이긴 한데 네. 아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마르무시 그렇죠. 5,900만 파운드. 앞서 저희가 정리해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자면 비토르 헤이스를 2,960만 파운드, 랑스의 이제 우즈벡 김민재를 3,360만 파운드, 그리고 이제 마감에 니코 네. 곤살레스를 데려온 겁니다. 여기에 또 아르헨티나 U17 미드필더인 클라우디오 에체베리라는 선수를 1,250만 파운드에 영입을 한 다음에 다시 리버플레이트로 임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 이적료도 좀 포함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1억 8천만 파운드를 썼지만 지금 2024-25 시즌 순지출만 따지면 6,700만 파운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훌리안 알바레스를 팔면서 6,440만 파운드를 하지만 만족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서로 윈윈 너무 윈윈. 이적 사례로 굉장히 꼽히고 있어요. 맨시티는 번 돈 빼고는 좀 아쉽죠. 돈은 벌었지만 어쨌든 그 자리가 확실히 난 자리가 표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알바레스 빠진 자리가 너무 커가지고 어떻게 보면 윈윈이라 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적료가 그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윈 드로우 정도? 네, 윈 드로우 정도. 네. 그렇죠. 아틀레티코는 사실 그만한 돈을 주고 산 보람이 있을 정도로 너무 개꿀이죠.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최근에 그 정도 돈 주고 사왔던 애가 이제 첼시로 보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 이적료랑 플러스 주앙 칸셀루를 아릴랄로 팔았잖아요. 그때 발생한 이적료가 2,120만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이제 뺀 금액이 한 6,700만 파운드. 뭐 그래서 맨시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단 운영을 잘한다라고 여겨지고 있죠. 네. 맞아요. 그냥 막 돈 많다고 네. 돈을 막 쓰는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2017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2억 2,500만 파운드를 썼었는데 이후로 맨시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쓴 이적 기간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적 시장 쭉 살펴봤는데 사실 그 가장 핫했던 선수들은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텔. 그렇죠. 네. 텔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에 나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졌었고 그리고 뭐 국내 언론의 보도도 그리고 됐어요. 그 이적 사가도 재밌는 것 같아요. 토트넘 안 간다고 했다가 마음 바꿔서 막판에 토트넘 간다. 원래 약간 맨유나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이적이 되다가 이적을 못한 몇 시즌 연결되지만 이적 못한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 많잖아요. 약간 명예 앰버서더다. 그렇죠. 뭐 가이탄. 대표적으로 가이탄이 네. 있을 거고 그런 선수들인데 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합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준 그런 이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꼽아볼 굉장히 핫했던 선수는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가 거의 이적 시장 전부터 어디 간다 말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AC 밀란 이적설이 좀 강하게 있었죠. 그러다가 인테르 밀란도 뭐 레시포드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바르셀로나 있었고 이적설도 있었고 거기다가 바르셀로나가 포르투갈에서 레시포드 측과 만났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진짜 가나보다. 또 바르셀로나 이적설에는 약간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도 좀 맞물려 있었어서 저희가 이적 시장 때 굉장히 좀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EPL 팀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중 하나인 아스톤 빌라 AV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떠난다 얘기가 많아서 핫했지만 결국 안 떠난 선수 중에 탑은 쿠냐라고 봅니다. 쿠냐. 네. 그러네요. 네, 쿠냐도 진짜 핫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름이 안 나왔네요.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는. 네. 사실 쿠냐도 진짜 뭐 재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팀 상황이 또 안 좋아지고 뭐 본인도 막 팀에서 욕먹고 하니까 나 아스날 가고 싶다. 뭐 이렇게 됐다가 결국 그 이후에는 이적설 없이 이렇게 팀에 남게 됐습니다. 사실 아스날이 어쨌든 좀 필요했죠. 그쪽 포지션 자리가. 그렇죠. 네. 하베르츠가 좀 살아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베르츠가 맨시티전에서는 뭐 1골 1도움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 놓친 게 좀 욕먹을 만하던데요. 그거는 좀 그거 약간 그거죠. 왜 굳이 왼발로 찼어? 약간 이런 거죠. 뭔가 주차 관련. 네. 네, 여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디저트 좀 해주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차 빼고 오겠습니다. 네,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 대세요 그냥. 네. 네, 차 빼라고 합니다. 이웃 사람처럼. 네. 하나 둘 셋 넷. 6학년이냐? 잠깐 차 빼러 이용해 나서 갔다가 오면 아마 방송이 끝날 것 같은데. 네. 부탁 갔다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요? 아니요, 오세요. 분야는 뭐 다음 시즌에 당연히 뭐 비싸게 팔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급하게 이적을 안 해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용환 아나운서 폼 미쳤긴 했습니다. 없는데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이적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하나 더 또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AC 밀란이 이번에 굉장히 또 의외에 또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부공도 잘한 그런 큰 변화를 겪은 팀이 됐습니다. 네. 마감일에 가장 큰 폭으로 좀 변화를 겪었는데요.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폰세카 감독이 시즌 중반에 경질이 됐죠. 그렇게 혼세이상 감독으로 교체가 되면서 구단의 방향성 자체가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었는데 감독 교체 이후에도 확실한 상승세는 타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에 과연 혼세이상의 그 감독에 맞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관건이었는데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했던 산티아고 히메네스 이 선수를 데려왔고요. 이선 공격 자원인 주앙 펠리스를 첼시로부터 또 임대를 했죠. 여기에 또 카일 워커까지 맨시티에서 품으면서 굉장히 뭐 주전급 선수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드필더에는 와렌 봉도 몬체스터 뛰던 이 선수를 영입을 했고 또 피오렌티나에서 뛰던 리카르도 소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나간 선수도 굉장히 화려하죠. 알바르 모라타가 갈라타사라이로 떠났고요. 노아 오카포르 선수가 나폴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나세르가 올림피크 마르세유로 이적을 했고 수비수 다비데 칼라브리아가 볼로냐로 떠났습니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팀이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뭐 굉장히 폰세카 감독의 그런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란도 이번 뭐 세리에 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큰 변화를 겪은 팀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계속 이렇게 토트넘 선수들 얘기가 있어서 저희 마지막 디저트에 좀 추가를 해보면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드라우신이 전방 십자인대가 좀 파열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 시즌 내로는 좀 복귀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케빈 단소를 또 데려왔기 때문에 다행히 어느 정도 좀 대체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이렇게 부상이 계속 나오는 게 정말 좋지는 않은 입장이죠. 예. 그래도 아치그레이가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선수가 거의 센터백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 토트넘 와서 급하게 맡은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축구 지능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때 드라고신의 부상 상황을 좀 살펴보면 혼자 약간 진짜 잘못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딱 십자인대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줬는데 결국 진단도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마동석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셨는데요. 네. 바로 나가자마자 차 빼 이 새끼야. 는 아니고요. 네. 그레이에 대한 굉장히 그런 찬사와 감탄은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리버풀전에서는 단소가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리그컵 4강 2차전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올 시즌 또 가장 중요한 그 경기 중 하나인 그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단소가 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투입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데이비스랑 그레이가 좀 더 익숙하지 않나. 단소가 갑자기 큰 경기에 바로 나왔다가 물론 잘해주면 굉장히 고마운 거지만 조금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레이 진짜 아무리 프로 선수여도 이렇게까지 포지션 왔다 갔다. 축구 지능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수비형 미드필더 설 때는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센터백에서 이렇게 잘해줄 줄이야. 전 단소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단소 보셨나요? 학창 시절에?
저는 소리만 내고 기본. 아 저한테 물어본 거였어요? 네. 저는 오피셜에서 진짜 단소를 불렀냐고 하는 줄 알았네. 저는 단소 불었습니다. 오, 그 중임 모항 때. 원래 못 하다가 네.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음 얻었어요. 네. 오. 아 허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뭐 간단하게 디저트 타임에 드라고신 얘기 추가를 해서 해봤고요. 아 벌써 다 했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요거만 추가를 한 겁니다. 네. 네, 일단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그 축구협회장 선거일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26일로 일단은 확정이 됐고요. 근데 잠깐 제목이 위에 기사 제목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정몽규 공정한 선거 기대. 네, 바로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선거일이 정해진 거에 대해 굉장히 환영을 하고 공정한 선거를 좀 기대를 한다. 네, 라고 이렇게 정몽규. 네, 보도자료가 왔습니다. 네. 일단 선거관리운영위원회가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일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거가 중단이 좀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들로 영입을 하겠다. 또 언론계의 참여를 최대한 넓히겠다 해서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으로 선거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뭐 일단은 선거가 그래도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한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계속 질질 끄는 것보다는 한 달 정도 늦어졌는데 한 달부터 더 한 달, 2달 거의 늦어졌네요. 네, 일단은 이번 달 안에 선거가 개최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공정한 선거를 기대한다. 네. 저는 문득 그 요즘 활동하는 걸그룹이죠. 엠믹스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엠믹스? 별별별. 요즘에는 별별. 아, 그 노래. 이해 못했다가 알았어. 이런저런 별별별. 자, 호날두가 또 재밌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또 자아도취성 발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나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스페인 엘 치링기토랑 호날두가 인터뷰를 좀 가졌어요. 에두 아기레라는 기자가 호날두랑 인터뷰를 가지면서 약간 프리뷰성의 약간 예고편 성향의 영상이 좀 공개가 되긴 했는데 그 예고편에서는 나랑 메시는 나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정말 우리는 좋은 관계다. 좀 이런 얘기를 한 게 예고편으로 좀 공개가 됐었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좀 전해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자아도취성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호날두가 1000골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85골, 84골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만약에 920골, 925골, 930골을 넣는다면 역대 최고의 선수는 바로 나다. 그걸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레 기자가 한 번 더 물어요. 당신이 역대 최고의 선수인가? 라는 질문. 어떻게 보면 약간 함정 질문일 수도 있고 네. 그래도 콘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물어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호날두가 또 자아도취성 발언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완벽한 축구 선수라고 믿는다. 나는 경기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공중볼에도 강하고 프리킥도 잘 차고 왼발도 잘 쓴다. 빠르고 강하고 키도 크다. 그러니까 이 워딩만 보면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무결점 네. 선수다. 그러니까 메시에 비해서 약발도 좋고, 네. 공중볼도 좋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 선수는 뭐 생각보다 호날두가 너무 욕심을 내서 패싱 능력이 되게 평가절하를 받는데 패스가 엄청 좋거든요. 잘해요. 얘가 이타적으로 하면 잘하는데 이타적으로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크로스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그 너무 동료들한테 그 윽박 지르고 자기가 골 못 넣고 그렇죠. 이런 게 좀 심해서 그렇지. 그걸 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물론 어쨌든 그런 점에 이타 동료를 활용한 플레이는 메시가 좀 더 좋지 않나? 그래도.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호날두가
뭐 메시 관련된 얘기도 좀 했다고 하는데 메시, 펠레, 마라도나 같은 선수들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렇다고 호날두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난 역사상 최고의 선수다. 내가 본 선수 중 나보다 나은 선수는 없다. 아, 자기가 본 선수 중, 네, 자기랑 같이 뛰었던 선수 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역사상 최고의 선수 맞죠? 호날두만한 선수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고 말할 수도 없죠, 사실. 호날두는 뭐 이런 아까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긴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점수를 좀 깎아 먹을 수 있다는 거. 네. 하지만 그런 게 좀 아쉽다. 그 댓글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축구 산업 종사자들이 호날두 때문에 밥 먹고 삽니다. 이렇게 건덕지를 포르투갈 출신 이 분들이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이게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으로 호감이나 혹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약간 질라탄이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질라탄은 깔 게 많은데 그럼에도 뭔가 그 밈처럼 되고 재밌는데 호날두는 그게 재밌지가 않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재수 없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질라탄은 이제 완전 밈화됐는데 호날두 뭔가 그리고 호날두는 상암에서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히 까일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 그 김영건 어시스트로 그래도 좀 묻혔잖아요. 월드컵에서 김영건한테 어시스트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네. 리그 수준에 관한 질문도 있었네요. 근데 그 와중에 MLS는 사우디 리그보다 더 나쁜 리그다. 이건 명백하다. 약간 메시를 의식한 또 발언이 아닌가 싶긴 한데. 최근에는 막 프랑스 리그 까기도 했죠. 그렇죠. 왜 이럴까?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저는 완벽한 선수다 했을 때 뭐 여러 강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오케이인데 골 가지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치면 호마리우가 그 페누메노, 호돈신이나 펠레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야죠. 펠레도 뭐 비공식으로 1000골이라고 하니까. 호마리우가 뭐 예를 들어 네이마르, 호나우지뉴, 카카, 호나우두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네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거 인터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메시가 EPL로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저는 저거는 확실한 자료가 있는 게 메시가 웬만한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들보다 아스날 상대로 골이 많습니다. 한번 넣었을 때 많이 넣으니까. 워낙 많이 만났고 아스날이 유달리 바이언과 바르셀로나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리버풀랑 할 때 보면 뭐 충분히 메시는 사실 어딜 가도 다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시가 그리고 한때 체흐한테 약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체흐도 뚫어냈거든요. 그렇죠. 메시가 월드컵에서도 통했고 안 통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사실 메시보다 호날두 팬이었거든요. 호날두가 저도 그런 그래요. 면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갖춘 거죠. 어릴 때는 약간 저런 게 멋있어 보여요. 다 태우란 말이 괜히 있었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호날두. 그렇죠. 근데 이제 원래 팬을 까로 만드는 선수가 진짜 찐이거든요. 맞아. 팬을 까로 만든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저도 진짜 호날두 좋아했는데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호날두 매호 대전이 벌어지면 술자리에서 호날두는 다 잘한다. 호날두는 리그를 바꿔가면서도 다 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못 하겠어요. 저희 시절에 동네에서 축구하는 애들의 이상한 버릇을 들인 애들이 딱 둘이거든요. 호날두의 라보나 그리고 알론소. 이 둘이 알론소는 뭐야? 알론소 롱패스. 롱패스. 이 둘이 우리나라 아마추어 축구 씬을 망쳤어요. 저도 사실 원형 중 하는데 저는 꽃게 드리블을 구사를 좀 했었습니다. 이상한 드리블 그러니까 계속하고 그다음에 세레모니 라보나 이걸 이제 호날두가 전파시켰고 알론소는 나도 저 정도의 구질이 나도 저 정도의 비거리가 되겠다. 그렇죠. 근데 골프만 치셔도 아시잖아요. 쿼레스마의 아웃사이드 킥도 있다고. 그러네. 맞아. 골프를 치신 분만 해도 알잖아요. 비거리는 연습해야 늘어납니다. 맞아. 근데 제라도도 있어요. 제라도 중거리 슛 때린다고. 맞네. 근데 중거리는 어떻게? 그 전에는 베컴이 있었어요. 발목 꺾어 차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중거리 슛은 한 템포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롱패스는 꼭 끊겨서 역습당. 맞아. 정말 제발. 그리고 꼭 롱패스하는 특징이 있어요. 저쪽 보다가
걔는 못 주겠으니까 또 뒤로 뺐다가 또 뒤로 뺐다가. 아니 뒤로 빼면 괜찮아. 아니 그러니까 뒤로 패스를 하는 게 아니고 혼자 계속 그건 최악이야. 이리 봤다가 그건 저리 봤다가 최악이야. 뭔지 알죠? 네, 예. 그건 최악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탈압박 안 되는데 탈압박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롱패스를 할 수는 있죠. 그렇죠. 시도할 수는 있는데 일단 비거리 늘리시고. 알론소처럼 롱패스 할 거면 판단이 먼저입니다. 예. 판단이 먼저고 그다음 정확도. 그래서 저도 들어본 적도 있고 해본 적도 있지만 축구하다가 가장 많이 하는 소 쉽게 쉽게 그죠? 맞아. 쉽게. 보이는데 쉬운 거 해. 예. 조기 축구 가면 많이 듣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베스트리님께서 또 슈퍼챗 5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풋살하러 가는데 자꾸 어떤 분이 퍽하면 라보나를 해가지고 와 진짜 너무 짜증 나더라고요. 같은 팀인데. 라보나는 프로 선수들이 해도 욕하는 겁니다. 네. 네, 욕하는 그런 동작인데 어시스트가 되면 그래도 약간 세탁이 되지만 어시스트 못하는 순간 저걸 왜 굳이 라보나로 올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난으로 하는 건 오케이 괜찮아요. 재밌자고 설마 즐겜. 근데 되게 진지하게. 네. 이거 안 보시고 뭐 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거죠. 라보나가 모르시면 찾아봐도 되는지. 예를 들어 이게 발이라고 치면 라보나 킥. 네. 이게 제 기준으로 오른발이잖아요. 오른발잡이가 왼발을 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뒤로 돌아서 이렇게 치는 디딤발 뒤로 이렇게. 디딤발 뒤로 순간적으로 발목 스냅을 이용해서 차는 킥입니다. 소니도 그러니까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소니도 잘 안 하는 거라고. 중국전에 한번 했었구나. 네. 소니도 그거지. 중국 상대로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라보나는 약간 농락성 기술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좋고 그런데 여러 아마추어들을 망치는 그런 기술이죠. 그 라보나가 효율적으로 가는 선수는 뭐 라멜라랑 디마리아 정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라멜라가 라보나를 골 넣었었죠. 아스날전에서. 라멜라는 근데 오른발이 뭐 그런 수준이라서. 여기 디마리아는 그냥 축구를 잘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덤블링스로.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